아니다. 내 인생을 팔려고 했어? 나한테 서류를 줘주면서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어? 내 집, 내 돈, 내 존엄까지 모두 가져가려고 했어.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명산 근처 새로 지어진 아파트 한번 보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실의 대형 소파에 편하게 앉은 조수님은 손주들이 준 다과를 들었다 놨다 하며 살짝 웃음을 지었다. 아들 성준과 며느리 혜경의 제안은 요즘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저희도 마음 놓고 경산할 때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조수님은 평생 이 집에서 살아왔다. 남편이 물려준 3층 주택, 해방 이후 직접 피와 땀으로 지어 올린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생 자체였다. 장남을 낳은 방, 며느리와 생애 첫 싸움을 했던 부엌, 손주들이 배불리 먹던 거실,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조수님은 거절하지 않았다. 아들이 자꾸 제안하는 이유를 당연히 효심이라고 믿었다. 며느리 혜경 역시 요즘 들어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오곤 했다. 작은 선물들을 들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비타민을 권하고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잘 안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좋은 병원 알아뒀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혜경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조수님은 그 목소리 속에 뭔가를 느꼈다. 제목만으로도 불안감이 밀려오는 느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그 밤 잠들지 못한 조수님은 침대에서 뒤척였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누군가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아주 낮고 사업적인 어조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마당이 잠시 소란스러웠다가 고요해졌다. 조수님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착각하기를 바랐다. 내일 아침은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할 것이라고 믿으며 사흘 뒤 혜경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어머니, 이거 건강검진 동의서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혜경은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그 움직임은 성인식 때 어머니에게 절을 하듯 정성스러웠다. 조수님은 의심의 검은 선을 잠시 밀어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울 리가 없지 않은가.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는 생각보다 많았다. 조수님은 돋보기 안경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검진 동의서, 문진표, 기본 신상정보 기입란. 평범했다. 그러다가 손이 멈췄다. 명예 변경 관련 위임장. 글자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조수님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다. 마치 빛이 먹이를 향해 튀어나가듯 돋보기 너머로 다른 글자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소유권, 금융자산 이전, 의료 결정권 위임. 조수님의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을 감싸기 위해 다른 손을 올렸다. 어머니, 다 보셨어요? 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 이제야 느껴진다. 이 눈빛의 정체, 불안감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순수한 욕심의 눈빛. 조수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서류를 다시 들었다. 표정을 최대한 흐릿하게 만들었다. 노인네 시력으로는 이 정도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다. 글자가 작네.
나중에 아들이 와서 같이 봐야겠다. 요즘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진실을 숨겨온 어머니의 본능이 작동했다. 그래, 그렇네요. 어머니 시력이 좋지 않으시니까. 아무튼 시간 있을 때 봐주세요. 중요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혜경이 웃음을 띠며 물러섰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 조수님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깨졌다. 밤 10시 1층에서 자고 있는 수혁이는 담배 냄새 때문에 깼다. 수혁이는 조수님의 막내 아들 수호의 아들, 즉 조수님의 막내 손자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과 함께 이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다. 집주인인 할머니 조수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당을 공동으로 쓰는 조건이었다. 그 밤 마당에는 사설 의료운송 차량 하나가 서 있었다. 수혁이는 창을 비스듬히 열었다. 차음이 되지 않는 낡은 문짝이었다. 밖에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 정도 나이면 금융자산이 꽤 있을 테니까. 명의를 먼저 바꾸고 나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지속적인 의료 이용으로 진단받으면 더 쉽고. 아들 성준의 목소리였다. 수혁이는 숨을 죽였다. 새벽 4시가 좋을 것 같아. 그때쯤이면 주변이 조용하니까. 거기 시설 관계자하고 짜기로 했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 노인이니까. 거기서 조용히 끝내면 돼. 이번엔 여자의 목소리. 며느리 혜경이었다. 운송 비용도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의료운송업체 직원이었을 것이다. 수혁이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집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밖의 대화가 끝났다. 차 엔진음이 울렸다. 차량이 떠났다. 수혁이는 한동안 창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창문은 2층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다. 안다. 할머니는 아직도 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를 것이다. 수혁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새벽 4시. 새벽 4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녹음 파일 목록을 봤다. 하나의 파일이 거기 있었다. 새벽 3시 47분. 수혁이는 이미 깼다. 창밖으로 의료운송 차량의 불빛이 보였다. 멀리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음악도 안 울렸다. 조용한 차였다. 조용하게 할 일을 하려는 차였다. 수혁이는 뛰었다. 계단을 뛰어 올랐다. 2층 할머니 방으로 가는 길. 마지막 계단을 밟고 할머니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 조수님은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안 나가면 강제로 먼 곳 시설로 보내줘요. 얼른 짐 싸세요. 수혁이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진실이 있었다. 조수님은 일어났다. 몸이 움직였다. 손녀 사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결국 알았던 모든 것이 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할머니, 빨리요. 시간이 없어. 수혁이가 손을 잡아당겼다. 조수님은 슬리퍼를 신지 않은 발로 바닥을 밟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까지 내려가다 멈췄다.
뒤에서 차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들 성준의 목소리였다. 이제 느껴졌다. 그 목소리의 정체, 죄책감도 없는 목소리, 오직 계획을 실행하려는 목소리. 수혁이가 조수님의 팔을 움켜잡았다. 뒷마당으로, 빨리. 뒷마당의 낡은 창고. 그곳은 30년 동안 물건들을 모아두던 공간이었다. 거미줄이 가득한 곳. 하지만 지금 그곳이 조수님의 세상이 되었다. 수혁이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어폰을 끼워 주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마당에서 녹음된 대화였다. 선명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계획을 꾸미는지, 관계자와 금전적 약속을 나누는 것도, 공모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정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조수님은 처음 문장을 들었을 때 손을 가슴에 내려셌다. 두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왔다. 세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통곡했다.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지만 목이 터질 듯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명확하게 들렸다. 엄마는 이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시골에 박혀 있는 노파일 뿐이고,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주제에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명예 넘기고 나면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엄마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조수님은 이어폰을 벗어냈다. 손이 떨렸다. 목이 잠겼다. 창고의 벽에 등을 기댔다. 그제야 울음이 멈췄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호흡만 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했다. 할머니, 저한테 신고해도. 수혁이가 말을 꺼냈다. 조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눈물은 말라 있었다. 입술은 일직선이 되었다. 주름진 얼굴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내 집,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다른 분들도. 목소리는 낮았지만 철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조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인생 80년을 살아낸 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목소리였다. 일단 나가자. 저 녀석들 눈에 띄기 전에. 그녀는 창고를 나갔다. 수혁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 느꼈다. 이 할머니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침 6시 수혁이의 삼촌집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조수님은 다시 울었다. 수혁이의 삼촌 김준호는 전직 보안 전문가였다. 30년을 경찰과 민간 보안회사에서 일한 사나이. 그의 사무실은 서울 외곽 작은 건물의 2층.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이었다. 검은색 철제문, 방음제가 붙은 벽, 그리고 여러 개의 모니터. 조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쓰러졌다. 이번엔 분노의 울음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목표로 한 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할머니,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삼촌은 조수님 옆에 앉았다. 팔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 녀석들, 내가 키웠어. 저 며느리까지 내가 맞아줄 때 예뻐했어. 저게 무슨. 조수님이 중얼거렸다. 목이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다 나왔다.
남은 건 분노만이었다. 할머니, 이건 처음 아닙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조수님이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 박혜경. 전 부부 관계가 있었어요. 지금 형사소송으로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는 재산권 침해 관련 혐의예요. 피해자가 여러 고령자들이었어요. 사무실의 벽에 붙은 종이가 있었다. 기록들, 관련 보도 자료들, 판결문. 김준호는 밤새 조사했던 것이었다. 이 여자 전 파트너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재산권 이전 사기를 시도했어요. 법적으로 적발된 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인이 처벌받았고요. 이 여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성준이와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조수님의 눈이 커졌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은 실제로 그녀의 의도를 알고도 있었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녹음 기록에 따르면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이 밝아지고 있었다. 사무실의 창을 통해 아침 햇빛이 들어왔다. 조수님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아들이 자신을 찾을 것이다.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한다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법적 절차 속으로 보낸다는 뜻이기도 했다. 조수님은 하루를 그곳에서 지냈다. 밤중에 뉴스를 봤다. 행방불명된 노인 신고가 나갔다. 자신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아들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틀째 아침, 조수님은 김준호 삼촌과 함께 앉았다. 수혁이도 옆에 있었다. 셋이서 1시간을 말없이 있었다. 조수님이 입을 열었다. 나를 안 찾으면 저 녀석들은 계속할 거야. 다른 분들도 내가 돌아가야 한다. 위험합니다. 보복의 우려가 있어요. 수혁이가 말했다. 위험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저 녀석들의 의도를. 내 자식이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지. 조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식을 위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법과 정의 앞에서 같은 위치에 선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를 활용해서요.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준호는 조수님을 봤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결연함만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조수님이 물었다. 연기를 하셔야 해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녹음한 것, 조사한 것들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면 대상자들이 완전히 계획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서 저들이 다시 시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요. 수혁이의 설명이었다. 조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참고 견디고 그들의 계획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나흘째 되는 날 밤 당국 담당자는 조수님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수혁이가 신고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줬다. 산책 중인 공원이라고. 조수님은 당국 담당자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정신이 없다는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봤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다.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의미 없는 말들을 되풀이했다.
할머니, 집으로 가요. 가족분들이 다 보고 싶어 하세요. 당국 담당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무언가 이해한 것처럼 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노인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수님은 창밖을 봤다. 햇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자신의 삶, 아들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아들 성주는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안도감을 드러냈다. 당국이 데려다 준 것이었다. 그는 얼굴에 걱정을 띠고 나왔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조수님은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봤다. 거실에 앉혀졌다. 혜경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조수님은 손을 빼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의료 전문가 말씀으로는 엄마가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대요. 당국도 그렇게 봤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혜경이 성준의 귀에 속삭였다. 조수님은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 밤 수혁이로부터 문자가 왔다. 조수님이 방에 물러난 후였다. 할머니 화이팅. 우린 여기 있어요. 조수님은 휴대폰을 껐다. 밝혀진 화면이 보였다. 자신의 얼굴. 늙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죽지 않아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혜경은 매일 아침 조수님에게 건강식품을 권했다. 전문 상담을 제안했다. 의료 지원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저희가 찾은 전문 요양기관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전문 돌봄이 있대요. 여기서 더 편하게 계세요. 혜경이 서류를 건넸다. 이미 조수님의 명의는 절반이 넘게 변경되었다. 그것을 조수님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밤중에 아들이 들어왔다. 조수님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주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펴서 인장을 찍으려 했다. 그 순간 조수님의 손이 움직였다. 아니다. 손을 쭉 펴서 밀어냈다. 엄마. 성준이 고개를 들었다. 조수님의 눈이 뜨여 있었다. 그것도 선명하게.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 인장을 왜 겉멋대로 찍어? 그 목소리는 누구도 모를 강함이었다. 자식 앞에서, 자신의 아들 앞에서도 조수님은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성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내가 뭘 했냐니? 말해봐. 내가 뭘 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해봐. 조수님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팔을 걷어붙였다. 여든의 몸이지만 움직임에는 힘이 있었다. 성주는 뒷걸음질 쳤다. 내가 널 낳아서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내가 나를 팔려고 했어? 내 아내가 내 재산을 가로챘는데 넌 도와줬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수혁이 그리고 김준호 삼촌이 들어왔다. 조성준 씨, 당신을 재산권 침해죄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 모든 말이 기록되었다. 자신의 아들 입에서 나왔어야 할 고백은 없었지만 그 표정, 그 행동이 전부를 증명했다. 조수님은 침대에 앉았다. 아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다.
며느리 혜경이 거실에서 체포당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것이 흘렀다. 가슴이 헐떡거렸다. 할머니. 수혁이가 손을 맞잡으려 했다. 조수님은 그 손을 잡았다. 법원의 판사 앞에서 조수님은 증인으로 섰다. 아들 성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목과 손목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판사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그 무거운 무게감. 조수님 증인께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증언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조수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이제 더 이상 떨릴 이유가 없었다. 제 아들은 제 재산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획적으로 제 명의를 바꾸고 저를 전문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제 자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한 문장씩 나왔다. 판사는 자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은 제 인격을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녹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수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를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했다. 성준이 일어서려고 했다. 변호사가 팔을 잡아당겼다. 성준은 결국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성준이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수님은 그것을 봤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하얀 셔츠 가슴팍이 호흡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그 순간 조수님은 깨달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아들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지는 않았다. 잘못된 행동은 여전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법적 책임은 여전히 법적 책임이었다. 조수님은 다시 판사를 봤다. 판사님, 저는 이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조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또 다른 노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마디가 나왔다. 그것은 최종 진술이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아들이 일으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어머니에게 하라. 성준이가 법정을 나갈 때 조수님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의 옆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에서 무언가 끝났다.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이었다. 어머니로서의 조수님이 그 순간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새로운 역할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조수님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수혁이는 여전히 1층에 살고 있었다. 수혁이의 가족도 가끔 찾아왔다. 그들은 조수님을 할머니라고 불렀고 조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수혁이가 물었다. 일요일 아침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냥 집을 정리할 생각이야. 30년 묵은 짐들이 많아서. 조수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다시 따뜻했다.
하지만 전처럼 약하지는 않았다. 강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다. 근데 할머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수혁이가 고개를 들었다. 다른 분들, 내가 만난 것들, 그 며느리 박혜경이가 저한테만 한 게 아니거든. 과거 기록에서 나온 피해자들이 있대. 계속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했어. 조수님은 차를 마셨다. 수혁이가 건네준 차였다. 따뜻했다. 그런 상황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조수님은 밖을 봤다. 아침 햇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다. 그곳은 아들이 배신한 곳이기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이기도 했다. 다음 주 법률 상담 전문가에게 조수님의 사건 기록과 자료가 전달되었다. 노인 재산권 침해 사건 전담팀이 조수님과 만남을 가졌다. 그녀의 경험담은 수십 년간 벌어진 패턴을 밝혀냈다. 박혜경의 이전 사건 관계자들의 범행 규모가 얼마나 큰지가 명확해졌다. 당국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수님은 법률 상담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내가 아들을 법 앞에 세웠다는 것을,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보호받았으니까. 그날 저녁 조수님은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찍은 사진. 남편은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보이네? 내가 이 집을 지켜냈어. 혼자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조수님이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이 들었으니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다. 노인 재산권 침해,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력해온 시민이 올해의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조수님이 나왔다. 시상식 무대에 선 그녀.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한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낸 한 여인의 미소였다. 마이크가 건네졌다. 조수님 할머니,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수님이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다. 목소리가 나왔다. 낮지만 명확했다. 저는 처음에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싸우다 보니 제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제 자산만이 아니라 제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중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어른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당신의 인생과 재산, 그리고 존엄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수님의 목소리가 홀로 울렸다. 밤 9시 주택가 거리. 조수님은 수혁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시상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할머니 정말 잘했어요. 수혁이가 말했다. 조수님은 손을 맞잡으려 했던 손자의 손을 맡겼다. 그냥 살았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달은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그 옛날 아들이 들어올 뻔했던 밤과 똑같은 달. 하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80의 나이, 인생의 황혼에서 조수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누군가를 위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결정에서